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18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업견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심야 방송을 단 한 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번 시간에는요 SBS하고 JTBC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JTBC 조사가요 분야별로 조목조목 상당히 세부적으로 조사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 JTBC 뉴스를 먼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JTBC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인데 시점은 8월 14일하고 15일이고 조사 기관은 글로벌 리서치입니다. 자, 대통령의 긍부정평가,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가 쉽게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JTBC는요 긍정평가가 30%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29.9, 부정평가는 66.8. 자, 그래서요 무려 한 37% 정도로 이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걱정스럽네요. 예. 그리고 이 부정평가도 말이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절반이 넘는 50.1%예요. 다소 잘못은 16.8. 그래서 이 두 편차요 34%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정층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이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니까 말이죠,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합니다. 자, 60대에서는 긍부정이 오차 범위 내였고요. 7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다소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제일 센 연령층은 40대인데 무려 85.6%나 돼요. 그리고 긍정평가는 13.8.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대선 때부터 40대는 완전히 이재명 지지층으로 딱 굳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고 그래도 돌리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과 강원,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요 이제 직무 수행을 어떻게 보느냐, 이 기대감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 시점에서의 긍부정이 66.8대 29.9고요. 자, 앞으로는 그러면 직무 수행을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이걸 보니까 긍정적으로 잘할 거다라고 보는 비율은요 41.1%고 아니야 잘 못할 것 같아 부정적인 전망이 여전히 56.5. 여기에서도 말이죠 매우 잘못할 것이다가 38, 다소 잘못할 것이다가 18.5, 20%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 정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예,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인사와 민생 등 모든 영역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물어봤냐면요, 한 6가지 영역을 물어봤어요. 장관과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경제 민생 문제, 외교안보 문제, 국민 통합 문제, 그 다음에 직무 태도와 국민 소통 방식, 공정과 정의 문제, 이 6가지를 쭉 물어봤더니요 전부 다 절반이 넘어요. 아, 이거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이 부정평가가 높은 분야가 어디냐, 바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가 부정평가가 제일 높아요. 73.4. 그리고 국민 소통과 그 다음에 갈등 해소,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69.4. 그리고요 국민 소통 방식과 대통령의 직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게 66.2, 세 번째로 높고요. 경제 및 민생 부분이 61.6,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가 62.8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58.5. 그래서요, 지금 이제 경제 문제보다도 외교안보에 대한 사실상의 긍정평가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꾸로. 그래서 외교안보가 그나마 36.9%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공정정의가 34%, 그리고 경제 민생이 32%. 이렇게 해서 좋은 순으로 따지면은 외교안보, 공정경제, 공정정의, 그 다음에 경제 민생. 나쁜 걸로 따지면은 인사가 제일 세고 국민통합적인 측면. 그런데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통합적인 측면하고 직무 태도하고 소통 방식, 이게 상당히 부정평가 높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갈등,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요 역대 가장 국민을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1호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로 높은 요인이고, 그 다음에 국민 소통 방식, 지금 도어스태핑,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도요 이렇게 오랫동안 현재까지 시점으로 보더라도 매일같이 도어스태핑, 증문 즉답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기록을 지금 깨고 있는데도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인사 문제가 1등인데요. 자, 문재인 정권의 5년 내내 인사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비교해 보면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이게 엄중한 이 메시지로 보고 우리가 좀 고쳐야 될 점은 적극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억에 남는 정책이 뭐냐? 1등이 대통령실 이전입니다. 그래서 1등이 대통령실 1등 이전이고요. 29.5%.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정책 2등은 탈원전 정책 12.9%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국 신설한 게 11%. 그 다음에 세제 개편한 것이 10.9%. 여가부 폐지 이게 8.7%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요. 또 뭐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이거 참, 자, 웃어야 될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여기 JTBC에서는요, 유승민이가 1등이에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누구냐? 유승민이 23.4%입니다. 안철수가 12.3%입니다. 이준석이 11.7%, 나경원 10.2% 순으로 잡혀 있고요. 아직은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것이 25.5%나 되기 때문에 이 25.5%가 어디로 이제 지지 방향을 정하는가에 따라서 1, 2, 3등이 바뀌기는 바뀌는데 유승민하고 지금 안철수하고 배 차이가 나요. 23.4 대 12.3.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딱 대상으로 하면 나경원이 1등입니다. 20.3, 안철수가 19.1, 이준석 12.8입니다. 그리고 주호영이 9.3, 유승민이 9.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우리 국민의힘의 이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 누구 책임이 제일 크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2.3, 권성동과 같은 측근 국회의원이 29.4, 그리고 이준석 본인 책임이다가 24.4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전 국민의 평가고요. 자, 이거를 말이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누가 제일 책임이 크냐? 이준석이 46.4입니다. 그리고 권성동과 같은 측근 국회의원이 29.3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은 1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표가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이채롭고 특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SBS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S 여론조사를 했더니 말이죠. 자, 전당대회 우선 시기를 언제까지로 하는 게 좋겠느냐.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1, 2개월 내에 하는 게 좋겠다. 이 전당대회를 1, 2개월 내에 한다는 얘기는요. 비대위를 짧게 가져가라는 얘기잖아요. 비대위를 1, 2개월만 가져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43%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연말,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연말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게 24%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6개월 정지를 받았으니까 이준석이가 출마 가능할 수 있도록 1월 이후에 하자. 이게 22.4%입니다. 그래서 지금 SBS 여론조사를 따지면은 빠를수록 조조익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참고적으로 SBS 여론조사는 넥스트 리서치가 8월 15, 16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대표 적합도를 보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적합도에서는요. 유승민이 1등 19%, 이준석이가 2등 13.9, 안철수가 3등 13.7, 나경원이 12.3, 김기현 3.9, 권성동 1.0으로 되어 있고요. 국민의힘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선호도가 이제 또 완전히 달라져요. 나경원 28.2, 안철수 20.9, 그 다음에 이준석 16.2, 유승민 8.8, 김기현 6.7, 권성동 2.5입니다. 자, 이걸 보면 말이요. 이 역선택 가능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이 지표의 전반적인 흐름의 정반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하면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로 나왔는데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국민의 힘만을 즉 당심으로 하면 나경원 1등, 안철수 2등, 이준석 3등, 유승민 4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나.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민주당 당 대표 선호도를 보면 이재명이가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할 경우는 82.7, 박용진 5.5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것이죠.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는 이재명 43.6, 박용진 19.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SBS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리드하고 있어요. 31.5 대 29.7입니다. 자, 이 정도면요. 지금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지금까지는 아직 당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것이 일관된 생각이고, 그렇지만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좀 출마할 것 같은 뉘앙스의 입장을 발표하고, 어떤 여론조사, 어떤 또 인터뷰에서는 또 아닌 것 같이 또 입장을 발표하고, 그래서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데요. 결국은 출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하고 최재형 위원장하고 한판 붙었어요. 참 훌륭한 분들끼리 한번 붙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의원이요. 이제 날짜상으로 어제죠. 중앙일보 강찬호 논순 의원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혁신위하고 비대위 둘이 같이 갈 수가 없다. 한정당 안에서 머리가 두 개인 거, 지도가 두 개인 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절대로 둘이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같이 가는 경우는 최악이 된다. 그래서 혁신위는 없어야 된다. 이런 기조의 입장을 밝힌다 있어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이 정권 교체한 지 오늘로 100일인데 집권 여당에 비대위가 생기는 것 자체도 이상한데 비대위가 혁신위와 같이 존속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혁신위원 중에 일부를 비대위가 흡수하든지 아니면은 비대위의 단독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지도부가 두 개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최악이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만이 이 최재형 원장이요. 안철수 의원님 흔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혁신위를 흔들지 마십시오.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경고 입장문을 내놨어요. 참고적으로 혁신위는요. 6일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준석이가 6월 23일 날 출범시킨 기구인데요. 자, 이 혁신위의 핵심은요. 공천제도의 전면적 개편. 이렇게 지금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초기 출범 초부터 상당한 논란을 야기한 바 있어요. 왜냐면은, 이준석이가 당 대표를 떠나고 나서도 결국은 본인 뜻대로 이 사당화 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의 공천권을 뒤에서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 혁신위를 오늘 중앙일보 유튜브 방송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결국 정치의 본질이 아니냐. 그리고 경찰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본인이 결백하다면 결백을 증명하고 증명되면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내부의 일을 자꾸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정치가 퇴행하는 증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차기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는요. 비대위 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심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언제 전당대회를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혼자 순두는 것만큼 뻘쭘한 것도 없다. 그래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혁신위가 없어져야 되느냐 마느냐와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의 입장을 보면은요, 혁신위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동력을 잃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위하고, 그 다음에 이 비대위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최재형 원장이 표명했어요.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도 혁신위의 혁신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혁신위의 혁신안을 지금 주호영 비대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도요. 그냥 관리형 비대위원 체제로서는 이게 마땅치가 않다.
나름대로 혁신안을 좀 만들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혁신의 운명을 두고 상당한 또 논란이 야기될 텐데 제 의견으로는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안에 TF도 많고 또 이 상설위원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상설위원회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딱 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상설위원회 위원장들의 경우에는요. 당 대표와 임기를 함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 대표가 떠나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도 전부 자동으로 이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거든요. 그러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큰 관례에서 보면 혁신위도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요. 그건 이제 일반 원칙의 하나의 관례이고 혁신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혁신위를 예를 들어서 주호영 이 비대위원장도 혁신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혁신위를 갖다가 두긴 두되 최재형 위원장을 그냥 그대로 줄 것이냐. 그리고 혁신위원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위원들도 혁신위라고 하는 틀은 놔두고 내부 구성을 다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비대위원장의 전적인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이제 자리를 딱 차지했기 때문에 주호영표 혁신위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최재형 위원장을 다시 연임시킬 수도 있고 전부 다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체제에 맞는 혁신안을 맞도록 미션을 다시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혁신위하고 비대위가 같은 동급으로 되어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 혁신위는 비대위 안으로 들어가는 한 단계 낮은 단계의 이 수평적 조직이 아니라요. 수직적 상하관계의 조직으로 존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오늘 이원석 대검 차장을 지금 이제 검찰총장으로 낙점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어요. 여권 핵심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제 17일 날이 새면은 오늘 18일이죠. 오늘 중으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요. 이원석 대검차장, 여완섭 법무연수원장, 김우건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4명을 올렸는데 그중에 이원석 차장을 지금 최종적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차장은요. 대검에서 기획조정부장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모신 바 있고요. 제주지검장을 거쳐서 총장 직무 대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 한동훈 장관하고요. 27기로서 연수원도요.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반이었고 또 연수원에서도 같은 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습니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도 상당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안보 관련 뉴스를 한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8월 17일 어제 새벽이죠. 새벽에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안으로요.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지금 재원은 한미 당국에서 분석 중에 있고요. 탄도미사일은 6월 5일 날 발사한 이후에 2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한 것인데 미사일로는 2달여 만에 발사한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출범 이후에는 미사일 발사로는 4번째 그리고 순항 미사일 발사로는 1월에 이어서 2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순항 미사일은 안보리 위반이 아닙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본에 도발하는 의도는 이번의 경우에는요. 우선 딱 100일 날 맞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날 잔치집에 완전히 초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어제 을지 연습이 시작됐거든요. 을지 연습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또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요.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서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되니까 미국에서 당시 시험 발사하려던 ICBM 시험 발사를 연기를 시켰어요. 중지를 시켰는데 그 시험 발사를 바로 최근에 단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한 이 ICBM 발사는요. 미니트맨 3인데 사정거리가 무려 9,600km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지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미 CNN 방송은요, 거의 하루 종일 트럼프 이 수사 관련 얘기만 하는데, 지금 연방 법원이 공개한 이 마르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요, 간첩법 위반을 포함한 3가지 범죄를 적시하고 있는데, 간첩법하고요, 간첩죄, 그 다음에 정부자료 은닉죄, 그 다음에 정부자료 파기죄, 이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퇴임 시대에 받아본 기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유출했거나 없앴다는 것이 혐의 내용인데요. 지난 8일 날 마르라고 압수수색에서 FBI는요, 1급 비밀 문건 4건, 2, 3급 비밀 문건 각각 3건, 그 다음에 민감한 특수정보 문건 1개와 즉 모두 11개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이 이거는 자기가 퇴임하기 전에 기밀을 해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NBC 방송은요, 트럼프가 재임 중에도 기밀에 해당되는 이란의 ICBM 발사 실험장 촬영 사진을 멋대로 공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이제 이 수사에 따라서 11월 중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있어요. 특히 기밀 문건의 고의 불법적 은닉과 관련된 혐의가 확정되면요, 이거는 연방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대선에 출마할 수가 원천적으로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유죄가 입증될 경우에는요,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469명 가운데 절반인 약 250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사기론에 동조하는 인물들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